제네시스 G80. 저는 이제 편의상 G80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인기가 굉장히 많은 차잖아요. 네. 실제 이 시장에서도 벤츠 E클래스의 판매량이 상당히 압도적이고 여기에 이제 BMW 5 시리즈도 상당한 판매량을 내고 있고 여기 다시금 이제 국산 모델로서 인기를 끌어왔던 것이 이 G80인 만큼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 이번 이제 저희가 컨텐츠를 내놓고 났더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네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G80가 운동 성능이 낮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많이 갖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뭐 어디 서킷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서로 간에 이제 좀 치고받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저희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우리가 크게 이 성능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운동 성능에선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죠. 네, 보통 가속 성능, 그리고 제동 성능, 그리고 코너링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회전에 네. 관련된 성능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세 가지 운동 성능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일단 차량의 무게. 네, 경량하죠. 그렇죠. 그리고 서스펜션. 네, 셰시 셋업입니다. 네. 그리고 타이어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타이어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타이어 하나에 의해서 제동 성능이 확 늘어나기도 하고 가속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해보다 보면 자 특히 이제 성능이 좋은 차로 갔을 때 이 휠 스핀이 많아지게 되면 손해를 봅니다. 네. 하지만 타이어가 성능이 잘 나오면 그냥 한 방에 끽 하고서 바로 발진을 하거든요. 여기서 줄이는 이 초도 엄청나기 때문에 타이어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준다. 뭐 코너링에 영향 주는 건 당연히 네. 뭐 상식적인 네, 얘기겠고요. 그쵸? 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자 그렇다면 이제 왜 너희는 성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 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발단이 이제 되는데 자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 자 같은 그룹이니까 얘는 520D랑 비교를 합니다. 자 G80은 3.5L 터보인데 비교를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동일한 엔진을 갖춘 모델과 비교를 하는 것이 맞겠죠. 네. 자, 이 기준 자체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정말 뭐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다행히 이제 저희는 그런 경험을 할 여력이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기준으로 잡았던 차들이 뭐였죠? 우선적으로 그 어퍼미들급, 프리미엄 어퍼미들급 사이즈의 세단으로 가장 기준이 되는 벤츠 E클래스, E클래스. 그리고 그 중에서도 6기통 엔진이 들어간 400 네. 아니면 450, 현재는 450 모델이죠. 네. 그리고 BMW에는 경쟁하는 모델이 5 시리즈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540. 6기통 모델이 탑재된 네. 540 네. 모델을 가장 먼저 기준으로 뭐 잡았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뭐 CLS에도 이제 같은 엔진이 있지만 이건 파생 모델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세 가지 정도를 놓고 비교를 했단 네.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성격 차이가 사실은 명확해집니다. 서스펜션 세팅도 그렇고 이건 누가 타봐도 이 차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지금 F1에서 가장 빠른 드라이버가 누굽니까? 현재는 해밀턴을 꼽을 수 있죠. 그렇죠. 뭐 올해까지는 아마도 루이스 해밀턴이 가장 빠른 드라이버가 될 거예요. 근데 자 해밀턴 씨를 두고 자 세대를 한번 한 바퀴만 타보세요라고 하고 답을 받습니다. 운동 성능이 가장 좋은 차가 뭐예요?라고 하면 뭐 메르세데스 소속이니까 막 고민을 할 거예요. 이 클래스가 좋다고 하지? 할까? 아니면 5 시리즈가 좋다고 해야 되나? 근데 고민을 하겠지만 이건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역으로. 자, 그럼 세대 중에서 운동 성능이 가장 떨어지는 건 뭡니까? 아마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G80이요. 자, 그럼 역으로 묻겠습니다. 어느 차가 제일 컴포트할까요? 그것도 바로 답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G80이요. 네. 자, 사실 그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메시지 던졌을 때, 자, 성능이 떨어집니다. 성능이 맞아요. 센 표현으로 그렇게 썼어요. 바닥입니다. 왜? 이들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반전이 있었고 사실 그 반전 요소는 컴포트한 성향이었어요. 제가 리뷰를 마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어설프게 막 스포츠성을 추구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세팅으로 가면 잃는 것들이 더 많아지지만 현재 제네시스 G80은
시장에서 요구되는 90%를 충족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실제로 달리는 사람들은 10%밖에 안 됩니다라고 매듭을 졌어요. 네. 사실 이게 이 차에 대한 정말 극찬이거든요. 아니 그 10% 달리기 성능 좋다고 합시다. 그래 M5를 이겼어요. 대신에 90%를 놓치면 제네시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이거 망한 거예요. 때문에 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음. G80는 거기에 맞춰서 잘 세팅을 해놓은 차다. 네. 이 메시지였는데 성능이 뭐 안 그러니까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성능마저도 좋고 싶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공격성을 띠고 뭐 팬심이든 애사심이든 비즈니스든 자 뭐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역효과를 내서 오히려 이 차가 갖고 있는 컴포트라는 최고 요소가 성능과 뒤섞이면서 조금 오히려 좀 타격을 받은 게 아닌가 네, 이런 아쉬움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서킷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요 서킷 테스트의 목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일단 저희도 서킷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누적해놓은 데이터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은 지금 뭐 이제 인재로 지금 와 있는 상태지만 예전에 태백부터 보면은 이 국내 미디어에서 가장 테스트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우선 이 서킷, 랩타임 여기에 이제 연연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미 시장에는 어느 정도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차가 이 서킷에 들어가면 요 정도가 나올 것이다. 그런 게 있죠. 있죠. 네. 자, 일단 공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렇죠. 이것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 나올 모든 차들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예상을 공식을 하실 대입을 거예요. 하고 네. 나오고 그럼 왜 이렇게 안 나왔어? 이런 식으로 또 음. 잘못된 몰아가기를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변수라는 건 존재하지만 그 서킷이라는 통제 환경에서는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요 얘기 끝나고 변수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죠. 네. 네네. 그러면 먼저 그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 타고 계신 차가 있을 거예요. 출력에 1000을 곱합니다. 그리고 무게를 나눕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톤당 마력비라는 것이 나오는데 인제 서킷 기준에서 톤당 마력비가 한 150에서 160 마력 정도 되면 2분을 보통 끊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건 네. 굉장히 보편적인 거예요. 네. 꼭 이거다라고 그래서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150에 160 마력인데 이 G80 3.5 모델 같은 경우는 톤당 마력비가 186, 그러니까 저희가 무게를 잰 그 기준으로 네네. 했을 때 186마력 정도. 상당하네요. 그리고 재원상으로 보면은 193마력이 나와요. 톤당 마력비가. 아무래도 공차 중량이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큰 차가 굉장히 잘 달렸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못 나온 거예요. 예, 사실 못 나온 거예요. 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건 단순히 그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네네네. 자, 사실은 이분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그 차에 대한 어떤 컴포트한 성향 아니면 타이어? 어떤 타이어 아니면 서스펜션 그런 세팅 음.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졌을 때 이분 정도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결과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뭔 좀 당길 여지는 있다고 여지는 보는데 있는데. 왜냐면 저희도 이제 테스트를 할 때 그랬잖아요. 자, 우리 그 서킷 테스트를 할 때 전인우 기자가 이제 불만이었던 것이 뭐였냐면 이 연습할 시간을 우리가 안 주거든요. 왜냐면 다른 또 스케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 세션에 들어가서 연습은 인랩 딱 들어가서 자, 한 바퀴 이제 돌고 나올 때 거기서 연습이 끝납니다. 네. 물론 이제 전윤 기자가 잘 탔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믿고 그렇게 맡긴 것이지만 그리고 보통 두 바퀴에서 세 바퀴, 네 바퀴 사이에서 랩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그 이상은 차들이 못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차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자동 변속기, 네. 뭐 서킷을 위한 차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서킷이라는 거는 굉장히 균일한 환경에서 차가 그 한계 상황에 나왔을 때 어떠한 모습을 만들어내는지 이것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랩은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잘 나왔다 하면 그땐 저희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이제 ATS V, 까마로 SS 그리고 포르쉐 718은 정말 잘 나왔고요. 그러니까 예. 포르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외계인이 뭐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네. 이런 어떤 환경에 갖다 놓더라도 차가 빨라요. 네. 가속 성능도 이 출력 대비 빠르고 사실은 뭐 어떤 이런 공식에 대입을 했을 때도
이 지금 포르쉐가 보여주는 예상값보다는 예상값보다 훨씬 잘 빨라요. 나오죠. 네. 이랬을 때 얘는 정말 운동성이 좋은 차예요. 네. 네. 자, 그럼 다시 그 G80로 들어오면요. 음. 540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완벽하게 테스트를 끝낸 것은 아니지만 아니에요. 예. 근데 자꾸 이제 그걸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540은 스포츠 타이어를 꼈는데 네. 1분 59초밖에 안 나왔다는데 이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앞서 이제 들어가서 초기에 이제 그 차는 웜업을 좀 네.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좀 웜업을 하고 그 다음에 랩을 정상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1번 코너를 진입을 하다가 자 하중이 쏠렸죠. 그 상태에서 스티어링이 이제 적극적으로 돌아가는 상태에서 타이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여드려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타이어 문제 뭐 아니냐라고 이제 하신 분이 있는데 문제예요.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다른 케이스의 차를 또 보여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풀 주행이 아닌 상태에서 사실 59초가 나왔다는 건 540이 사실 운동 성능이 이 동급에서 좋은 차이기 때문이에요. 그쵸. 네. 네. 어떤 수치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요인에서도 더 예상된 기록보다 빨리 나왔다는 그리고 우리 이것이 진짜 운동 성능이 그리고 좋다고 하는 우리가 거고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540에 대해서 뭐 G80하고 비교를 하면 실측 기준으로 한 200km 정도가 가볍단 말이에요. 우리가 네. 예상했던 기록은 57초대였어요. 당시. 그리고 정말 얘가 운동 성능이 좋다면 56초대도 가능할 것이다. 네. 이렇게 봤었죠. 그리고 그 서킷의 기록에 대해서도 너무 연연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요. 자동차 제조사가 어떤 자동차를 개발할 때 개발 방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포르쉐도 그 뉘르부르킹 랩타임 그렇게 신경 안 썼습니다. 옛날에 연연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누군가 닛산이 도발을 했죠. GTR을 내놓으면서 우리는 911 터보보다 훨씬 빠르다 이것이 되니까 그래 좀만 기다려 신차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기록이 다 바뀝니다. 그 이후로 도전을 안 하죠. 네, 그 이후로는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킷은 자동차 제조사가 목적을 두고 만든다면 얼마든지 기록은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 G80도 네, 다른 GT도 거 다 버리고 네, 서킷 올인하겠다 그러면 아마 뭐 출력 올리고 이러면 1분 어마어마하게 40초대도 만들 수 네, 있어요.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분이 나왔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저희 생각으로는 조금 덜 나온 거긴 그러니까 하지만 차에 대한 적응이 더 되면 네. 하지만 그것이 뭐 이 차가 특별하게 성능이 엄청나게 좋다 아니면 엄청나게 떨어진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나을 만큼 나온 거다. 이것은 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서킷 테스트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순서 랩타임만이 목적이라면 정말 연습 시간을 부여해서 네. 정말 이 차의 최고 랩을 뽑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 사실은 보면 사람이 운전을 합니다. F1 드라이버도 운전하다가 네. 스핀하고 그래요. 사고도 나죠. 네, 사고도 네. 많이 나고. 그런데 자, 어떤 드라이버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륜구동과 사륜구동은 잘 타요. 근데 후륜구동이 이상하게 기록이 안 나오는 그런 사람도 드라이버도 있죠. 있어요. 네. 네.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추어 드라이버 경기에 만약 프로 드라이버 나가면 나가자마자 연습도 안 하고 1등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아닙니다. 왜냐면 아마추어 드라이버들 예를 들어 특정 차, 자 벨로스터 N컵 나가죠. 지금 최고로 뭐 잘 달리는 그 국내에서 S6000 사실은 진짜 잘 타는 드라이버들 다 거기 있는데 거기에 있는 3위권 드라이버 잡아다가 앉혀서 타게 해봐요. 못 이겨요. 이거는 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특화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와인딩 테스트하고 서킷 테스트를 병행을 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와인딩은 어떤 한계를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선을 살짝 넘으면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서킷은 제한된 환경에서 최대한 밀어붙였을 때 나오는 장면들 어떤 그런 모션이라든지 한계를 봅니다. 와인딩 테스트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서킷은 시험이에요. 네, 정해진 환경에서 정해진 코너를 돌고 이때 차량 성능이 얼마큼 나오는지 그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접근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셔도 좋고 이때 서킷에서 봐야 하는 건 어떤 내구성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스티어링 특성 아니면 그에 따른 셰시 완성도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랩 타임은 부수적인 부분이니까요. 너무 연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가끔 보면은 뭐 이 랩타임 가지고도 뭐 누가 얼마나 뭐 잘 냈고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정말 편차가 많이 나온다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대부분이 그 테스트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드라이버가 느낀 그 상황에서의 그쵸, 것이거든요. 예. 가령 뭐 이번에 G80 같은 경우도 보면 ESC를 꺼놔도 이 개입을 계속적으로 해요. 순간 개입을 합니다. 스포츠 모드에 있고 뭐 ESC 꺼져 있는 경우도 개입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얘를 좀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는 드라이버가 타면 얘는 아마도 계속 기록이 떨어질 거예요. 네. 왜냐면 계속 잡으니까. 대신 방어적으로 타면 오히려 기록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초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때 한계 상황에서 그렇죠. 나오는 차량의 반응, 각차를 거동성. 운전하는 드라이버가 느꼈을 때 그 방향성은 일치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 어떤 경우는 그래요. 또 사륜구동차가 빠른 경우도 있고 느린 경우도 있죠. 후륜구동차가 빠른 경우도 있어요. 자, 사륜구동차가 느린 경우. 자, 우리가 이제 테스트한 걸로 보면 마세라티 기블리가 있죠. 네. 350마력짜리 차가 있고 430마력짜리 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더 빠를까요? 당연히 430이 빨라야 돼요. 근데 사륜구동이 걸렸어요. 430마력에 어떻게 됩니까? 기록이 같아요. 네. 동일하게 같은 나왔죠. 1번 58초대가 나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사륜구동이 들어왔는데 그 사륜구동이 안전성 지향이기 때문에 언더스티어가 나요. 실제로 그 기블리 SQ4 가지신 분들이 해보시면 스티어링 꺾고서 가속 페달 ESC 끄고 아무리 밟아도 언더가 나지 오버가 네. 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또 어떤 슬립 앵글에 대한 개념까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네, 그냥 그건- 이 정도만 그냥 이해를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안 나왔던 차도 있었어요. 기아 스팅어가 좀 스팅어도 안 나왔죠. 네, 스팅어는 안 나온 편인데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스팅어는 어떻게 보면 재밌게 만들었어요. 네. 운전자의 의도에 따라서 리어를 상당히 잘 흘릴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인호 기자는 그거 좋다고 네, 재밌다고 재밌다고 계속 했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역으로 자, 그 스팅어는 사륜구동이 들어갔을 때 더 빨라집니다. 네. 랩 타임이. 네, 이런 변수가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뭐 기회가 되면 요 또 전문 이 드라이버 분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네. 지금도 뭐 저희랑 협업하는 뭐 전인호 기자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드라이버들도 있으니까 그런 또 에피소드를 들어보면은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자 G80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제 질문들이 있었죠. 네, 이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서스펜션. 이게 이제 GV80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제 네. G80도 이제 들어갔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보면 처음 이제 국내에 이제 알려졌던 거는 예전에 이제 벤츠가 카메라를 네. 통해서 뭐 서스펜션을 제어한다. 네, 그게 매직 있었고 바디 컨트롤이라고 하죠. 컨트롤이었죠. 네. 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그 DS, 네, DS7에도 DS7에도 카메라를 통해서 이 댐핑을 제어해주는 기능이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국산차로서는 사실은 처음 네, 들어갔어요. 처음이고요. 이제 링컨 에비에이터도 들어가니까 이제 앞으로 이 기술이 좀 많은 쓰이겠죠. 차에 이제 쓰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럼 과연 이 기술이 정말로 효과가 의미가 있느냐? 있는지 예, 그래서 직접 테스트를 했습니다. 김성 기자가 야밤에도 테스트를 하고 네. 네, 그날 또 비도 왔었어요. 그래서 그러게요.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결과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테스트 환경은 저희가 낮 기간, 네. 아무래도 카메라 낮 시간, 기반으로 네. 하기 때문에 낮 그리고 밤에도 했고요. 네. 그다음 주행 모드는 컨버트 모드 그리고 네. 스포츠 모드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에 카메라를 눈을 가렸죠. 네. 테이프를 붙여서 가렸습니다. 아예 테이프를 붙여서 이게 보시는 화면처럼 붙여서 가리니까 운전을 하면 계기판에서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대략 그런 그런 메시지까지, 그런 메시지까지 센스가 있네요. 나와주고요. 자,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일단 야간이나 주간이나 카메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잘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메라를 가린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운전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체감이 될 정도로는 느낌이 왔어요. 물론 이 기능이 실행이 되고 있을 때 그 방지턱을 넘는 경우, 방지턱을 넘었나 안 넘었나 이 정도로 정말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소프트하게 충격을 걸러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했고 그 결과를 비교를 해보니까 방지턱을 넘을 때 처음 발생하는 쇼크를 받죠. 충격 양이
대략 5%에서 많게는 7%까지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의미가 있네요, 그러면. 네, 그래도 이거는 수치적으로 의미는 충분히 보여주는 결과다. 그리고 체감적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요. 물론 이제 뭐 제네시스나 뭐 어떤 연구 시설에서 개발된 그런 수치랑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유의미한 가치는 있다. 그리고 이 기능이 충분히 실행이 됐을 때 노면에서 발생하는 쇼크는 충분히 잘 걸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 부분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극적인 변화까지는 기대는 안 하셨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되는 경우는 뭐 사실 불가능하고 네. 이 갖고 있는 제네시스가 갖고 있는 이 댐핑 네. 이 안에서의 어떤 그 변화지 네. 갑자기 여기서 플러스로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진 않는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네. 요게 옵션이에요. 네. 네. 그래도 이 기능 자체를 이제 소비자들께서 선택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요즘 옵션이 한 100만 원대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제 3.5 모델에서는 기본 사양이고 2.5 모델에서 이제 옵션으로 이제 선택을 근데 할 수가 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추천을 할 것인가, 네. 말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2.5 모델에 많은 옵션을 추가해서 어느 정도 기능성까지 갖추고 있는데 이것까지 욕심이 나는 경우라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G8이지만 그래도 가성비를 생각하신다면 굳이 그 10%의 승차감 향상을 위해서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이거 좀 여담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그 현대 기아차를 테스트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거 뭐냐면 공기압 점검입니다. 네, 보면 필요 이상의 공기압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특히 이제 차를 개발하신 분들은 그런 걸 잘 알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사실 10% 정도는 공기압이 과하게 들어가면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네, 공기압만 잘 맞춰줘도 그 차를 개발하신 분들의 그 정성스러운 네, 그런 결과값인 승차감이 잘 구현된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다만 이 10%라는 거, 자, 5에서 10%라는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능이 의미가 있는 기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자, 어떤 뭐 채용을 할 필요가 있다. 가성비 추구하면 당연히 옵션을 덜어내서 차값 줄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쵸? 네, 네, 어떤 가치 네, 거기다가 의미를 두고 싶으시다면 5%의 승차감 중요하거든요. 네. 어떤 분들 5% 때문에 타이어를 바꾸니까 네. 그리고 뭐 장거리 이동에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유리할 이런 수 분들한테는 있죠. 조금 네네.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 ADAS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 방향 지시등을 넣어서 움직일 때 네. 여기서는 조금 만족도가 떨어졌었죠? 좀 이 기능이 구현되기에는 조금 많은 어떤 전제 조건이 좀 따라줘야 되는 것 네. 같아요. 막상 실행을 해보니까 안 되는 어, 경우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그런 경고 메시지를 좀 자주 띄워줬었거든요. 물론 되긴 됩니다. 되긴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 안전에 대해서는 자동차 회사들이 상당히 보수적일 수밖에 보수적으로 없어요. 입장을 취할 수밖에 네네. 없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뭐 테슬라처럼 뭐 안 되지만 그냥 일단 해보고 보자 이 정도는 아닙니다. 네. 저돌적이죠? 예, 그렇지만 조금 안전을 보장하면서 나름대로 좀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술에 의의를 뒀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접근인 거죠, 아직까지. 네, 아직까지는 접근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뭐 레벨 3, 4, 5 가야 할 길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ADAS 기능 중에 하나인 이제 오토 하이빔 기능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마침 저희가 그 부분도 야간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네, 어, 어느 정도 좀 변별력이 좀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대 기아차가 사용한 오토 하이빔은 그냥 상향등 아니면 하향등 네. 딱 그 정도만 됐었는데 이제는 다수의 LED를 사용해서 그 선별적으로 하이빔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에게 눈부심을 안성이? 주지 않는 네네. 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차량들을 많이 테스트를 많이 야간에도 해보는데 그럼 벤츠나 BMW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명부와 안부의 차이가 조금 두드러지죠. 분명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렇게 근데 이제 떨어지는 게 보여요. 아, 네. 저 차가 오니까 여기를 확 줄이는구나가 눈에 보이는데 확실히 보이는데 이번에 G80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도 된 건가 안 된 건가 싶겠지만 그러니까 눈으로는 잘 보입니다. 예, 정확히 보이는데 여기 지금 정지 화면에서 자, 이 부분 보이시죠? 네. 자, 이 부분이 잠깐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았어요. 않았죠. 예. 네. 뭐 이 원인은 이제 뭐 제조사 쪽에서는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유의미하게 예. 네. 어떤 의미는 가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극적인 효과까지는 아니다. 예, 바랄 수는 아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향후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들도 있었어요. G80가 이제 바닥인데 그럼 S 클래스는 뭐 얼마나 앞으로 바닥이- 그 얘기였죠. 네. S 클래스 앞으로 탈 때 그러면 이제 이것도 성능 바닥이라고 얘기를 해라.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동급 모델끼리 또 붙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네시스 이제 G90이 네, 나오게 그렇죠. 되는데, 네. 자, 다시 가서 이제 성능 쪽으로 얘기를 하면 그분이 이제 S 클래스를 경험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전 세계 누구를 놓고 얘기를 해도 S 클래스가 성능 측면조차도 성능이 떨어진다고 말하기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차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것을 봐야 되지. 여기서 자꾸 이제 감정 싸움으로 가면 뭐 사실 감정 싸움 가서 좋은 거는 이제 서로 보는 사람들의 어떤 피로감만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분은 또 이런 거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G80 이게 뭐 이렇게 떨어지면 ES랑 하면은 ES가 뭐 더 엄청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뒷부분에 또 이 ES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ES가 비교를 했을 때 G80이 나아요. 네. 나아요. 이거 뭐 기본적인 뭐 플랫폼부터 해서 뭐 플랫폼이야 다를 수 있겠지만 나아요. 그리고 ES가 하는 장점은 뭐냐? 하이브리드 엔진이다. 근데 제네시스에 거기서 대안이 2.1L 디젤이 있다. 다만 지금 엔진 자체가 내연기관 엔진 자체에 대한 개발을 줄이면서 너무 작아요. 라인업이. 네. 그래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 성능은 ES보다 좋습니다. 네. 다만 핸들링은 ES가 나아요. 왜냐면 최근 이건- 이제 도요타 렉서스가 네, 아키오 추구하는 사장이 방향이- 요즘 이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대형 세단 렉서스 LS조차도 핸들링이 좋습니다. 네. 대신 승차감이 안 좋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안 삽니다. 이게 포인트죠. 그렇죠. 예. 좀 여러 가지 차들이 나와서 좀 그 비교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실 것 같은데 G80는 분명 어퍼 미들급 프리미엄 세단인데 이 대형급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사실 대형급은 아니에요. 이게 약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벤츠, BMW, 아우디 누가 봐도 프리미엄 등급이죠. 그렇죠. 그다음 살짝 그 밑에 이제 뭐 볼보나 렉서스가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네시스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때문에 브랜드 밸류가 경쟁 모델에 비해서 약간 부족한 부족하죠. 경우에 이제 어떤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동급 모델보다 큰 사이즈를 주로 어필을 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모델이 인피니티 Q50이었고요. 네. 50은 분명히 컴팩트 세단이지만 크기 자체만 보면 거의 중형급이에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앞세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G80도 세계적인 경쟁 모델로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E 클래스나 5 시리즈 정도를 봐주시면 되고 국내에서는 그래도 뭐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또 비교 대상도 어떻게 보면 또 독보적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 차가 봐주시면 될 갖는 것 같습니다. 장점인 거죠. 네, 네, 그 제네시스 G80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뭐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궁금증은 충분히 해소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뭐 추가적으로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네, 저희 쪽 이제 게시판에 써주시면 네, 저희가 직접 친절히 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